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장기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내려오면서 이거 금리가 왜 떨어지는 건가, 이런 궁금한 의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기가 불안해서 그렇구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조정이 좀 오겠구나 하는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고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주식시장인데, 오늘은 8월 주식시장은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지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 시장에 듀오링고라고 하는 온라인 언어 학습 업체가 상장했는데요. 상장 첫날 주가가 36%나 올랐습니다. 대체 뭐하는 회사길래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회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개개인에 맞게 외국어 학습을 시켜주는 회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토익, 토플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는데, 어떤 원리인지 어떤 회사인지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 듀오링고라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 흐름이 언제는 또 오르고 내리는 날은 또 많이 내리고, 오르는 날은 왜 오르는지 내리는 날은 왜 내리는지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한데, 앞으로 투자 계획과 전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는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아마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유일한 대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채슬리 자문 주식회사의 박세익 대표를 모시고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마 박 대표님께서는 이런저런 말 그대로 투자 자문을 많이 해주시는 입장이니까 네, 뭐 말씀을 제가 따로 안 드리더라도 요즘 시장 답답하다, 불안하다 하는 투자자들 많죠, 주변에. 아주 많으시죠.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왜 그런 거예요? 제가 1994년 8월달에 자문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예, 네, 27년째 자문하고 있는데요. 예, 그 주식시장에 우리 그 본질을 보면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부동산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아주 이렇게 스테디하게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주식 시장이라는 그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지나치게 그 경기가 좋아지는 거를 환호하면서 주가가 경기의 상승 속도보다 네. 빠르게 또 올라갔었고요. 그죠? 네, 또 지금은 쉬어가는 국면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계절에도 사계절이 있듯이 네, 지금은 봄과 여름으로 이래 넘어가고 뭐 그런 과정에 이제 한 번씩 장마철들이 있잖아요. 쉬어가는 네. 구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구간에서는 돈을 벌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네. 어떤 너무 경기를 빨리 반영한 주가가 이제는 경기가 좀 쫓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시면 되는데, 네, 항상 사람들은 가장 최근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작년에 계속 오르기만 하던 그 네. 시장. 예, 그래서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계속 오를 거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요. 또 작년 3월만 하더라도 계속 빠졌으니까 네, 계속 더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감을 갖게 된 것도 가장 네. 최근에 대한 기억이 강했기 때문인데, 어쨌든 지금은 좀 쉬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는 구간에 들어갈 때 미리 좀 알려주면 좋은데 네, 그런 신호는 없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이게 쉬어가는 구간이었구나, 뒤늦게. 그러니까 지금도 쉬어가는 구간인가 보다라고 느끼는 게 네, 그게 들어가야 알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도 보면 가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예, 물론 가격을 보면서 다 매매하지라고 말씀들 하실 것 같은데, 이 주가의 그 기업의 가치와 가격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예, 뭐 부동산도 건물의 가치가 뭐 20억짜리인데 지금 뭐 17억에 나왔대. 급매가 나왔대. 그러면 이제 매수할 메리트가 생기는 것처럼. 예,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을 좀 안 하시다 보니까 네. 그냥 3만 원짜리가 6만 원이 되면 6만 원이 또 9만 원, 12만 원이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가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의 적정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최근 1월 달에 기록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가치 대비 가격은 역사적으로 가장 고점과 그렇죠. 같은 예. 그런 밸류에이션을 보였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좀 쉬겠구나. 우리가 그 가치를 보면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 보면 예. 주가가 좀 쉴 수 있겠다. 예, 그런 걸 어느 정도 또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8만 원 뚫고 9만 원 넘어갈 때 삼성전자는 다소 오버페이스한 거였는데. 네, 좀 오버페이스였죠. 근데 그 오버페이스 할 때는 잘 모르나 보군요. 우리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거 오버페이스인가 아닌가 그런 네. 조짐도 있습니까? 뒤늦게 후회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인피니티 투자자문 시절에 예. 그때 1월 둘째 주에 그런 오버슈팅을 보면서 여기서는 주식을 사면 손해가 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일시적으로 이제 투자 자금을 이제 못 받습니다라고 네, 시장에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은 계속 이 기업의 가치와 주가를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 눈에는 조금 보이는 거고요. 보이는 분도 있고 네.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78,500원 이러거든요. 네. 지금은 1월 달하고 또 다른 분위기예요. 그때는 11만 원, 12만 원이 바로 갈 것처럼 네. 기대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힘없이 밀리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반대의 공포감을 약간 느끼실 거예요. 야, 이러다가 다시 6만 원, 6만 원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삼성전자의 최근 분기 실적이 우리가 너무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는 건지 많이 네. 나오는 건지 예. 그 부분을 보면 되는데 삼성전자 최근에 3분기, 4분기 연속 계속 서프라이즈 났었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 기대보다는 지금 실적은 잘 나왔고요. 잘 나오고 있다. 예, 잘 나왔는데 역사적으로 그 PER이나 PBR 밴드로 봤을 때는 역사적 밸류에이션의 고점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실적을 잘 내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잖아요. 네. 그것만큼 좋은 호재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실적에서 지금 주가는 네. 이 정도 실적 내는 회사의 지금 주가는 괜찮은 정도입니까? 아니면 저평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도 비싸입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일까라고 보면요. 예. 올 연말 기준으로 한 8만 6천 원? 네. 그 정도가 이제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예.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뭐 지금 목표 주가가 보면 뭐 9만 5천 원, 10만 원 뭐 이렇게들 많이 돼 있는데 약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8만 6천 원은 적정 주가다라고 보면 네. 8만 6천 원인데 7만 8천 원, 7만 7천 원, 7만 6천 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가는 결국은 본질 제자리로 가치로 간다고 보면 수렴을 하게 되니까요. 네. 그러면 떨어질수록 이제 향후 투자 수익률이 이제 높아지죠. 예.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적정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인데 예, 그 기준을 가지고 주가가 너무 오버슈팅하고 오버페이스 할 때는 네. 좀 냉정해야 필요가 있고요. 지금처럼 또 이렇게 막 두려울 때는 네. 아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앞으로 내가 이 주식을 7만 5천 원에 사서 8만 6천 원에 판다라고 생각하면 수익률이 뭐 12, 3%가 되니까 네. 그렇게 자꾸 계산하시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적정 주가가 8만 6천 원쯤이라 자꾸 삼성전자 한 종목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게 워낙 상징성도 있고 그게 결국은 지수다 생각하면 또 그거니까요. 적정 주가가 8만 6천 원쯤이라고 하는 건 그건 뭐 아무도 별로 이견 안 갖는 그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이견은 없는 어떤 바닥권의 컨센서스입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더군요. 사실 뭐 8만 6천 원, 7천 원 하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은 박 전무가 너무 낮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네. 시장에서는 기대치는 사실 더 높죠. 시장의 기대치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 적정 주가랑
어떤 우리가 투자할 만한 메리트 중에 하나를 보는 잣대 중에 하나가 배당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 코로나 상황 3, 4, 5월 달에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네. 삼성전자의 배당은 실적이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1,450원을 줬었거든요. 그러면 1,5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만 원이라는 주가는 네. 배당을 3%나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향후 주가가 또 올라가면서 소위 말하는 그 캐피탈 게인까지 먹을 수 있는 예. 그런 예. 아주 매력적인 주가였던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작년에 이제 특별 배당까지 해서 작년에 12월 말자로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네. 거의 3,000원의 배당을 받으셨어요. 예, 5만 원에 사셨던 분은 거의 6% 수익 내고 네. 주가에서 또 큰 수익이 났죠. 예.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배당을 다시 줄일 건가 올릴 건가라고 보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예. 감옥에 계시긴 한데 삼성전자의 그 대주주가 55%가 외국인이잖아요. 예. 그 외국인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그 경영진을 신임하는 거는 적절한 주주 환원 정책을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예. 배당을 꾸준히 해주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주고 네. 그러면 이런 정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삼성전자가 내년 연말쯤에는 뭐 배당을 한 2,000원 정도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8만 원에 2,000원만 하더라도 2.5%인데 예. 네, 주가가 7만 원대 하면 배당 메리트가 또 생기는 거죠. 2, 3% 배당 준다면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매수하실 때 어떤 느낌으로 하시면 되냐면 최근에 이제 건물을 내가 팔아서 뭐 30억짜리 건물을 팔았는데 네. 이 돈으로 뭘 할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여쭤봅니다. 30억짜리 건물에서 그 임대 수익이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2.8%. 뭐 그 정도 나오죠. 테란로에 있는 빌딩인데 뭐 2.8% 이렇게 예.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건물을 팔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하다 하시면 제가 그거 절대 허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2.5% 이런 배당을 받게 되면 그 건물에 삼성전자 대리점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삼성전자한테 월세 받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라. 삼성전자한테 월세 받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뭐 KTNG 같은 걸 샀다 치자고요. 그러면 배당이 5.8% 아니면 SK텔레콤을 하면 배당이 4%. 예. SK 대리점을 내가 그 건물 판 돈에 실질적으로 SK 대리점이 들어오고 예. KTNG에 정관장이 들어와서 나한테 매년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거죠. 그 월세를 받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해 드리듯이 우리나라에 방금 언급했던 이런 기업들은 이익이나 매출이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들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보면 분명히 가격이 떨어지면 이 시가 배당률이 높아지면서 네. 이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스마트 마니가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질문 좀 한번 드려보죠. 뭐 굳이 그게 따져 묻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 가격에 참 좋은 회사인데 네. 왜 주가는 왜 안 오릅니까? 시장은 효율적인데 네. 벌써 그런 거는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도 나왔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의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가 예. 네, 그런 얘기를 담은 책들은 많은데 네. 정말 중요한 주식 시장에 이 변동성에 대한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책은 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어. 하지만 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잃는 이유는 예, 우리가 잡주를 투자해서 종목 선정을 잘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좋은 주식을 샀는데도 이 변동성 관리를 잘 못해서 네. 돈을 잃는 경우가 90%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주식을 네. 투자했다 하더라도 9만 5천 원에 따라 샀다가 7만 7천 원, 8천 원에 아닌가 봐. 예,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거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그런
잘못된 매매를 함으로써 예. 내가 좋은 주식을 선택했지만 손해를 보는 이유는 이 변동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인데 그동안에 10년 동안 15년 동안에 그런 장기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들의 그런 장기 차트를 보면 예. 지금 정도의 주가 변동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 가격과 가치를 잘 그때그때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건 시장의 특성이다 원래. 네. 원래 그렇게 보시는군요. 미국 경제 이야기 좀 같이 좀 해볼게요. 최근에 네. 미국의 국채 금리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5,000년 만에 제일 낮다? 뭐 이런 얘기도 할 만큼 거의 뭐 네. 바닥권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그렇죠. 중심으로 한 장기금리. 네. 이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는 정도잖아요. 네. 이게 낮다는 건 절망적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약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있죠? 예. 그 지금 물가 수준을 감안한 실질 금리가 네. 예, 방금 그렇게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고 마이너스 금리니까요. 예, 지금. 예. 예. 근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 1.23% 네. 하잖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지금 담겨져 있는데요. 금리는 돈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한 돈의 가치를 나타내 주잖아요. 네. 네.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찍어요. 예, 유로도 찍고 달러도 찍고 위안화도 찍고 하다 보니까 네.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기가 설사 좋아져도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의 가치가 잘 안 올라가요. 돈을 너무 빌리기 쉬우니까. 아, 이건 미래 경제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네. 돈을 얼마나 풀었느냐에 따른 수급의 결과다. 네. 이건 그냥 수급의 결과로 그래서 미국 10년물 한 40년 차트를 보면 미국 10년물 금리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돈을 계속 네, 푸니까. 떨어지는 이유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요. 그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담겨져 있는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과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치가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도 낮게 떨어졌을 때 반드시 그 이후에 큰 쇼크가 왔던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 10년물 금리를 되게 주의해서 보는 건데 지금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작년 0.5까지 빠졌다가 네. 1.7까지 갔다가 예. 지금 1.2 정도 온 거는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히려 우리가 1.7 갔을 때 되게 걱정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금리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렇게 예. 금리가 2%, 2.5% 올라가면 물가랑 그리고 이 금리가 주는 기업에 대한 부담 네. 이런 걸로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1.2 정도까지 떨어진 거는 편안한 금리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한 금리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소비자들한테 개인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모기지 금리도 이제 3%밖에 안 되거든요. 내려갔다 이거죠. 네. 예. 그렇게 보면 결국은 미국의 경제의 70%는 소비고 그 소비에 영향을 주는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을 수 있는 유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정화되면 미국의 소비는 더더욱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다시 1.2까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낮으면 당장은 편하죠 누구나. 네, 이자도 네, 적게 편하죠. 나가고 다 좋은데 근데 그 금리 낮은 게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도 금리 별로 안 오를 거야. 저성장 저금리는 이제 우리의 운명이야라고 생각하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서 네. 그거 하나가 좀 찝찝하고 특히 최근에는 그 델타 변이 확산이 되면서 같이 국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네. 이게 뭐 위기의 전조인가 오히려 이제 이렇게도 그렇죠. 보는데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네. 없다고 위기는요. 보십니까? 우리가 경기가 너무 좋아질 거라고 막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금리가 어느 정도 뭐 이번에 그 코로나 위기가 있기 전 예. 2018년 말 기준으로 페드의 정책 금리가 2.5%였잖아요. 예. 코로나 터지니까 전격적으로 빵빵빵빵 낮춰버렸었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과 같은 금리 수준에서 돈을 코로나 위기 때문에 돈을 왕창 풀어줬잖아요. 예. 그러면 2003년도에도 그랬었고 과거에 페드가 이렇게 경기 쇼크 이후에 돈을 왕창 풀고 난 이후로 1, 2년 안에 경기가 다시 망가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 풀린 돈들이 시장에 스며들면서 결국은 소비로까지 이어지고 그 소비로
소비로 이어진 그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요. 네. 다 기업으로 올라가요. 페드가 찍어준 그 달러는 개인을 거쳐서 결국은 다 기업으로 가고 예.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서 또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드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제는 뭐 그 8조 달러가 넘어갔잖아요. 보면 그 코로나 위기 전에 뭐 4조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700조 800조였다면 지금 9천조가 넘는 예. 이 엄청난 돈이 지금 시장에 이제 풀려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페드는 미국의 고용이 5% 미만으로 실업률이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경기를 살리려고 하거든요. 예. 미국의 정부와 예. FRB는. 그런데 물가가 너무 치솟았어요. 최근에. 철광석 가격이 오르고 구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물가가 빨리 올라가면서 경기에 영향을 줄까 봐 또 약간 한 번씩 테이퍼링 얘기도 하면서 시장에 야, 좀 긴장 투기적 자금들이 그렇게 너무 투기적으로 자산 시장에 못 들어오도록. 근데 이런 얘기들은 2009년 10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네. 페드가 돈을 풀어주고 금리를 낮추면서 2009년 10년에도 차화정 상세가 있었고 철광석 가격, 유가 뭐 다 올라갔었거든요. 지금처럼.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유가 선물 시장에 마진 레이트라고 해서 증거금리를 올려버려요. 너네들 그렇게 유가 시장 가서 그렇게 장난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고 개인의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주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페드의 그런 테이퍼링 발언 이런 것들은 네. 경기 연준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는 고용이에요. 어쨌든 고용은 5% 미만까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자산 시장에서 너무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 금리를 막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그게 최악의 경우거든요. 고용은 회복되지 않았는데 예. 물가가 너무 앞서 달려서 금리를 올려야 될까 봐.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은 미국채 금리가 1.2%까지 떨어지고 네. 이제는 커머디티 가격들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은 주식 시장에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조성은 되는데 네. 8, 9, 10월 달은 약간 좀 그래도 우리가 주식 시장도 약간 이렇게 좀 조심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국의 부채 한도 그 상향 조정에 대한 합의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런저런 악재들은 있는데 네. 그게 7월 말까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시 또 8월 말 9월 초로 이렇게 약간 미뤄진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약간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한두 달 정도는 지금과 같은 약간 횡보성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예, 내 주식 투자를 좀 여유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길게 보면 주가는 오르고 그 이유는 돈을 풀기 때문이고 하는 그 공식은 아직 변함이 없고 최근 10년간 계속 그랬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직 변화는 없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쩔뚝쩔뚝하는 건 가파르게 올라온 것에 대한 가격 부담 그게 좀 익숙해지고 좀 가라앉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채슬리 자문 주식회사의 박세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은 남부 지역에 주로 폭염이 심하다고 또 정부에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어르신들 특히 물 자주 드시고 휴식 충분히 취하시도록 또 같이 안 계시는 분들은 가끔 안부 전화 좀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가 내려왔네요. 행안부에서 예 전해드립니다. 더위 조심해야 되겠어요. 예. 오늘은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나스닥 상장한 듀오링고라고 하는 회사가 재밌는 회사라서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듀오링고. 네, 처음 들어본 회사라도 괜찮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블루칩에서 소개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라도 알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예. 지난주 수요일날 상장했는데 예. 공모가가 $85였는데 거의 40% 가까이 올라서 지금 $140에 육박합니다. 네. 상장 이후에 주가가 안 떨어지고요. 계속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록 부엉이가 시장에 격한 환영을 받았다. 이게 외신들의 보도 제목이기도 한데 네. 이 초록 부엉이가 뭐냐면 듀오링거의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카오의 춘식이라고 아세요?
몰라요. 이게 고양이 캐릭터인데 요즘 네. 정말 예. 장안의 화제입니다. 카카오에 춘식이가 있다면 글로벌 듀오링고한테는 여기 초록부엉이가 초록부엉이가 있다. 캐릭터인 모양이죠. 네, 정말 귀여운데요. 네. 일단 그 업태,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냐면 외국어를 게임으로 재미나게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인데 네. 포인트는 공짜입니다. 오. 재밌는데 공짜다. 야,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가 궁금해지네요. 뭘 어떻게 가르쳐 주길래 앱을 가지고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느냐도 궁금하고 네. 이게 공짜면 여기는 돈을 뭘로 버느냐도 궁금한데 네,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외국어를 뭐 몇 가지나 가르쳐 줍니까? 무려 40개, 40개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배우는 코스도 다양해요. 이게 그 레벨마다 코스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학원 가보면 아실 텐데 네. 그 각 언어마다 배우는 코스가 있는데 이게 한 100여 개가 넘습니다. 외국어 배우는 거 힘들고 지루하다 싶잖아요. 예. 그럼 단어부터 배우면 힘들고 아니면 문법부터 외우면 지루하고 솔직히 원어민하고 직접 대화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영어 울렁증 있는 분들 저처럼 어렵죠. 그런데 듀오링고는요. 네. 핵심은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게임의 재미있는 요소를 네. 교육에 이렇게 연동시킨 케이스입니다. 아주 재미있게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가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언어 선택합니다. 네. 그럼 일단 아주 간단한 레벨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면 매일매일 그 게임처럼 구성된 작은 챕터 그 스타디할 것들을 제공해 줘요. 예. 매일매일 제공되는데 이게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를 구성돼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요. 마이크에 대고 문장을 읽기도 하고 네. 또는 특정 문장을 받아쓰기도 하는데요. 이러다 보면 레벨업이 되고요. 포인트는 에이. 재미가 있는 포인트가 이게 뭐가 재밌어요? 마이크에 대고 문장을 읽고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이게. 보상을 준다니까요. 보상. 뭘요? 네, 뭘요? 보상이라고 하는 건 네. 돈으로 줍니다. 네, 가상화폐. 네. 진짜 오히려 돈으로 준다. 네, 공부하면. 가상화폐라는 링곳으로 주기도 하고요. 물론 예. 레벨업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링곳을 받게 되면 듀오링고 안에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레벨업이 된다는 것 핵심은 자랑해야 되잖아요. 예. 나 혼자만 레벨업하면 안 되고 이건 그렇죠. 유명 웹툰 제목인데 학습량이라고 하는 걸 듀오링고 안에 XP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 XP로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 수 있어요. 야, 근데 이사님 그동안 우리 초등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런데 공부할 때 이런 거 좀 하려고 네. 뭐 1등부터 10등까지 어디다 올려놓기도 하고 대놓고 칭찬도 해주고 뭐 별 이걸 했어도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선생님이 하니까 하기 싫은 거겠죠. 학교에서. 근데 이건 된다고요? 이게 이건 뭐... 되죠. 네. 이건 됩니다. 이게 듀오링고 푸시라는 게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엄마 잔소리는 호환 마마보다 무섭죠. 선생님 잔소리는 듣기 싫고. 그런데 예. 듀오링고의 잔소리는 아주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초록부엉이가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 초록부엉이의 이름이 듀오예요. 그 네. 듀오가 계속 이제 공부의 듀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등장해서 갑자기 앱으로 예.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다가 계속 이 이용자가 공부를 안 하면 투정을 부려요. 공부 좀 해달라고. 그리고 자꾸 뭐 삐지기도 하고 애교 피우기도 하고 야. 다양한 푸싱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도 너무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공부는 안 하고 네. 요것만 갖고 밈이라고 하죠. 재미있는 밈을 만들어서 유튜브나 SNS에 공유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듀오링고 자체가 사랑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걸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재미도 있는데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겁구나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또 레벨이 올라가면 돈도 벌고 영어도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예. 이게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된 횟수가요 5억 회 이상이 넘어가요. 예. 그리고 2019년 12월이었는데 그때 구글한테 투자를 대규모로 받아서 네. 이때문에 유니콘으로 등극했고 IPO를 통해서 이제 대형 회사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서로 나 이걸로 공부하는데 이렇게 올랐어. 그럼 저 맞아요. 뭐야? 뭐 이러면서 같이 보기도 하고. 돈은 뭘로 봅니까 이 회사가? 그럼 오히려 돈을 준다면서요? 네, 일단 그 돈을 버는 핵심은요. 예. 처음에는요 이렇게 예. 생각했어요. 그 CNN 기사 같은 것들 원문 있잖아요. 네. 이거를 갖고 이걸 학습자한테 제공해서 번역을 하라고 시키는 거죠. 공부하는 것처럼. 예. 그거 모아서 이제 CNN한테 다시 제공하면 그러면 당신네 기사가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어요. 였는데 이게 돈이 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 저처럼 이제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이 예. 번역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요. 굉장히 재미없는 번역이 이루어졌겠죠. 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구독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재밌으니까 무료니까. 그래서 유료 구독과 유료 광고 유치를 시작했는데 현재 유료 구독자 숫자가 2% 정도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뭔가 그런- 다른 걸 주고 이거는 한 달에 얼마 돈 내세요 하는 게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이 유료 구독자 2%가 내는 돈이 연간 900억 원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전체 가입자 숫자가 3억 명이 넘어가거든요. 와. 파일을 키우니까 음. 조금만 유료화 시켜도 네. 광고 효과가 크고 유료 구독자 효과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면 네. 글로벌하게 그러면 돈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게 코로나의 효과를 봤는데 네. 그러니까 집에서 할 일 없으면 우리는 놀지만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집콕의 언어를 공부한다. 네, 그래서 2020년 매출이요. 외국어 공부 열풍이 불면서 1억 6,17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1,876억 원에 해당됩니다. 전년 대비 예. 130% 증가했는데 예.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게 하나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 혹시 토익 토플 보신 적 있잖아요. 있죠. 네, 누구나 다 내 영어 레벨 테스트를 한 번씩 예, 하는데 예. 토익 토플의 유력한 대체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요? 네. 이건 시험도 아니고 그냥 같이 즐기면서 알아서 공부하는 자습 뭐 앱이라면서요. 네, 그랬는데 이 듀오링고에서 그 DET라고 해서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라고 하는 텍스트를 만들었는데 요게 권위를 얻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 그걸 받아들이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다. 네, 대표적으로 스탠포드. 네. 듀오링고 테스트를 받은 점수 가지고도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 뭐, 대학들이 예. 미국의 상위권 대학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네. 시험 응시료가 싸요. 49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토플의 경우에 예. 그 1회 응시료가 무려 25만 원입니다. 200달러 넘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격 차이도 크게 나고 네. 그러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비대면으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듀오링고 집에서 네. 자택에서 스마트폰 놓고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서만 테스트를 보면 말하기, 듣기, 쓰기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포인트는 뭐냐면 절대 응시자가 카메라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거야 뭐 왜 그런지 알겠어요. 네, 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이 듀오링고를 쓰는 대학도 많아지고 응시하는 응시자도 많아지면서 이 시장도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 좀 벌겠는데요. 이제 시험 응시료만 해도 이건 네, 맞습니다. 일단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면 이런저런 수익 모델이 나온다는 걸 또 한번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거 창업자는 뭐 하던 분입니까? 이게 루이스 폰안과 세버린 해커라고 하는 공동 창업자가 있는데 예. 루이스 폰안은요. 루이스 폰안. 예, 루이스 폰안이라는 인물인데 캡차 그리고 리캡차라는 기술의 개발자예요. 캡차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예. 그 가입할 때 예. 당신 로봇 아닌 거 확인하세요 하면서 거기 무슨 아. 찌그러진 영어 단어 같은 거 쓰게 시키잖아요. 맞아요. 이 글자 뭔지 입력해라든가 아니면 네. 다음 중에 굴뚝이 있는 사진을 다 고르세요. 뭐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맞습니다. 마음 귀찮게 하죠. 네, 이 예. 굴뚝 있는 사진 같은 거 고르는 게 리캡차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언어를 단순한 찌그러진 글자를 쓰게 하는 게 캡차인데 요게 사실 루이스 폰안이 그 박사 과정 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말하자면 이걸 해야지 사람 대접 받는 거죠. 온라인에서는. 그럼 지금 이거 한 게 이분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건가 봐요. 일단 캡차의 경우에는 무료로 공개했고요. 음. 리캡차를 통해서는 사실 이거 구글에 팔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리캡차는 어떤 거냐면 처음에 캡차는 이제 박사 과정에서 교수와 같이 만들었는데 네. 일단은 그냥 인간인지 아닌지 사람 대접해주겠다라는 조건이었다면 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러거를 쪼개갖고 글을 쓰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글귀를 번역한다거나 네. 특정한 사진을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울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고르는 이유는 네. 그 고르는 결과물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 기술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리캡차 기술을 만들었고요. 결국 요 기술이 이제 듀오링고의 기반이 되는데 이걸 이제 루이스 폰안은 그러니까 GWAP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Game with a Purpose라는 뜻인데 목적을 갖고 있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은 단순하게 그냥 예. 시간 보내는 재미잖아요. 그런데 게임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어도 재미만 유지할 수 있으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또는 글로벌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듀오링고 원리하고 똑같은데요. 네. 듀오링고도 사람들이 학습을 해요. 그런데 그 학습의 결과가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공부한 결과가 네. 남에게 무슨 도움을 줘요? 예를 들면 각자마다 언어의 레벨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내가 공부한 결과물이 그래서 거기에 답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런 레벨 정도가 있으면 오답이 자주 나오는구나. 이런 답을 많이 제공해줘서 이 질문을 해서 예. 이 부분을 강화시켜줘야 되겠구나. 이게 알고리즘 학습법이잖아요. 그거를 예전에는 그냥 꼼꼼한 선생님들이 알아서 맞아요. 파악하시거나 네. 아니면 파악 못하시거나 그거였는데. 맞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이게 그 루이스 포난의 비전은 뭐냐면 예. 기술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도울 수 있게 해준다인 겁니다. 그런데 흔히 그거는 보통 회사가 처음에는 그냥 먹고 살려고 회사를 만들었다가 네. 회사가 좀 이제 그럴듯하게 되면 나중에 그 비전을 만들더군요. 거꾸로 끼워 맞추더군요. 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약간 냉소적인 캐릭터에 속하는데요. 루이스 포나만큼 좀 다룰 수 있어요. 처음부터 왜냐면, 일했다고요? 맞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그 중남미의 아주 가난한 나라죠. 과테말라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영어를 배워야지 달러를 벌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많죠. 네, 자국민들이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교육이 그러니까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 때문에 듀오링고를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그 나라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돕게 만들고 싶은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모두 냉소적이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 쉽게 돕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돕는 원리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그걸 틀려주거나 맞춰주거나 어쨌든. 네, 듀오링고가 그래서 사랑받는 이유고요. 그게 어. 높은 주가를 유지하는 이유기도 하죠. 요즘 ESG가 가장 중요한 트렌드잖아요. 예. 듀오링고 말로 사실 ESG 트렌드에 가장 딱 들어맞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게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 뭐가 네, 환경과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환원되고 이익을 공유하는 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듀오링고는 교육으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예. 그리고 결국은 모두한테 이롭게 된다. 뭐 이런 기술 회사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다 조금씩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업이죠. 사실은 뭐 꼭 사회적 기업만 사회적 기업인가요? 뭐 일자리 그렇죠. 만들고 네, 맞습니다. 좋아하는 네. 거 만들면 몸에 안 좋은 아이스크림이라도 그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것도 아니 저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네. 괜히 옆 사람한테 시비 걸고 그럴 것 같거든요. 저는. 아이스크림 회사도 세계 평화를 이바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얼마나 갈등과 그걸 줄여주느냐.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데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요, 네. 그 듀오링고가 재밌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요. 그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육아가 힘들잖아요. 네. 아이들이 그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듀오링고 ABC라고 하는 홈스쿨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하. 이런 것들이 또 정말로 아이들 가정 용어로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이바지하는 회사인 거죠. 알겠습니다. 흥했으면 좋겠네요. 네, 흥하고 있습니다. 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의사였습니다. 네,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저도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와서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잘 전해드릴게요. 예,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